대표님, 준공식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땀에 젖은 가발을 천천히 벗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단 위에 그 남자, 제 사위가 될 뻔했던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제 손의 휴대폰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너 정도면 따로 얼마 줄 수도 있지. 그날 저는 62년을 살며 가장 치열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어쩌면 한밤의 산책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올해 62 자동차 부품 공장을 40년간 일궈온 사람입니다. 공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기계 소리, 기름 냄새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게 공장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생 그 자체였고 제 두 손으로 만들어낸 작은 우주였습니다. 20살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선반 앞에 서서 하루 12시간씩 쇠를 깎아내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손가락마다 상처가 있었고 밤마다 근육통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견뎠고 작은 하청 공장을 차렸습니다. 또 10년이 지나 직원이 10명이 됐고 다시 20년이 흘러 100명의 식구를 거느린 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며 대표님, 내일 봐요라고 웃으며 인사하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이라고,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런 제게 딸 하연이는 전부였습니다. 아내 정숙과 함께 키운 단 하나뿐인 자식. 하연이는 공장 일을 물려받지 않고 연구소에서 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하연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의 이름은 강도윤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딸이 데려온 그 남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단정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대기업 핵심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가락은 깨끗했고 악수하는 힘도 적당했습니다. 장인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미소는 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인사할 때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내는 제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당신은 왜 늘 그래요? 좋은 사위 만났잖아요. 딸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괜한 불안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스승이었던 김 사장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호야, 사람의 진짜 얼굴은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 법이야. 그날 밤 저는 공장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건물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곳, 제 삶의 모든 것이 담긴 이곳,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공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예감이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얼굴조차 숨겨야 할 거라는 것을. 며칠 뒤 도윤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전에 장인이 일하는 곳을 보고 싶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공장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생산 라인, 조립실, 검수실, 출하 구역까지.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장인어른, 이 공장 정말 잘 만드셨어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도 그를 반겼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예비 사위를 보며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군 것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난 뒤 그가 꺼낸 말에 제 기분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 결혼 후엔 제가 이 공장 효율화를 조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효율화? 네. 생산성 향상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공정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도 좀 많고요. 자동화를 도입하면 인건비를 30%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보고하듯 감정 없이 숫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을 줄이자고? 네, 효율을 위해서요. 요즘 시대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정확하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효율, 생산성, 인건비 절감. 그 단어들 속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곳에서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기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공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직원 몇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도윤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도윤 씨요. 평소엔 되게 공손한데 뭔가 좀 무섭기도 해요. 무섭다니? 네. 숫자 안 맞으면 눈빛이 확 바뀌거든요. 사람 대하는 게 아니라 기계 다루듯이 대해요.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혹시 평소에 좀 차갑게 구는 적은 없어? 딸이 발끈했습니다. 아빠는 왜 자꾸 그래요? 도윤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늘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스승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공짜 미소로 마음을 숨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고.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은 영화 분장팀에서 30년을 일한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는 군 시절 친구였고 지금까지도 가끔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동혁은 제 목소리가 심각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혁은 곧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흘 뒤 저는 동혁의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형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걸음걸이와 목소리,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바꿔야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수 분장용 실리콘과 가발, 렌즈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이 천천히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백발로 변했고 눈동자 색도 달라졌습니다. 동혁은 제게 허리를 구부리라고 했습니다. 어깨도 움츠리고 걸을 때 다리를 끌듯이 움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소리도 낮추고 좀 더 탁하게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대로 따라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이미 박진호가 아니었습니다. 60대 중반에 고단한 삶을 살아온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 거야? 동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수만.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요. 며칠간 연습했습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심지어 밥 먹는 자세까지. 동혁은 철저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 왼손으로 물을 마신다는 것까지 체크했습니다. 박수만은 오른손잡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 박수만은 완벽했습니다. 아내도 딸도 심지어 제 자신조차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혁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연기는 완벽하지만 마음까지 속일 수는 없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박수만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40년간 일군 공장에서 아무도 저를 몰라보는 곳에서 저는 공장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납품업체 측 파견 직원으로 일주일간 근무하게 됐다고. 이름은 박수만이라고. 인사팀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헬멧을 눌러쓰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날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파견 직원이 하나 더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감독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손만 안 떨면 다행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수만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감독은 제게 작업 라인을 배정했습니다. 3라인 조립부였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직접 설계한 라인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일부러 느리게 했습니다. 박수만은 노련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힐끗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모두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엔 낡은 벤치가 있었고 직원들은 도시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 같은 회사라고 자부했던 이곳이 실상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를. 식당은 있었지만 식비는 자부담이었습니다. 하루 8,000원. 그 돈이 아까워 도시락을 싸오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니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옆에 젊은 직원도 건너편의 중년 여성도 모두 통증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대표실에서 내려다보던 공장과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공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숫자로만 보던 생산량이 사람들의 땀과 고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벗으며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육체 노동의 고단함이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처음이라 힘드시죠? 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냐고. 그는 3년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했습니다. 28,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여기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간 매일 이런 고통을 견뎌왔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그 고통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점심시간 30분. 쉬는 시간도 없이 라인은 돌아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기계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가 나타났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돌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일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어두었습니다. 도윤이 현장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이 많다고. 자동화가 답이라고. 이 라인은 사람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 부품을 교체하듯 사람을 숫자로만 계산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도 들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든 직원들이 먼저 잘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둘인데 잘리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습니다. 옆에 여성 직원도 비슷했습니다. 대학생 딸의 등록금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효율화라는 단어로 가볍게 넘겼던 것들이 누군가에겐 삶의 전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숫자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후에 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투자자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성 개선안을, 인건비 절감 방안을.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미소 짓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동혁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 밖에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박수만의 모습으로. 40년을 일군 제 공장이 이제는 낯선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는 자에게 사람의 무게를 깨닫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박수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면 공장 정문을 통과했고 3라인 조립부에서 하루 종일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손목은 계속 아팠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통증도 일의 일부라는 걸 배웠습니다.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은 자주 말을 걸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옆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챙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어느 날 라인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민아, 2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는 듯 했고 누군가 다가오면 움찔했습니다.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미나 씨는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이냐고. 태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에 팀장한테 괴롭힘 당했다고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라고 강요하고 불편한 농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나가 거부하자 다음 날부터 업무를 2배로 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만은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준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여기 현실이라고. 참는 게 상책이라고. 며칠 뒤 도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그는 라인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미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작업 속도를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 씨, 잘하네요.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너무 오래 그녀를 쳐다봤고 시선이 얼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혁이 준 초소형 녹음기를 작업복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라인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저도 일부러 천천히 정리하며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일하냐고, 고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곧 끝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이. 미나 씨, 요즘 힘들죠? 미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미나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여기서 일 계속하고 싶으면 좀 똑똑하게 처신하라고.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나가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그녀가 왜 아픈지. 저는 그날 오후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바꿔서 미나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그저 부품이었습니다. 아프면 교체하면 되는. 저는 제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현장 사무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가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픈 거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멀리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괴롭힌다니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나는 울먹였습니다. 도윤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증거라도 있냐고, 누가 믿어주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방금 대화가 모두 녹음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공장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전 직원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주도로 열린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반가워했고 누군가는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회식 당일 저도 참석했습니다. 박수만으로서. 식당은 공장 근처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직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도윤은 상석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모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도윤은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직원들은 어색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도윤이 미나가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미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잔을 건넸습니다. 미나는 거절했습니다. 술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나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권했습니다. 미나 씨, 나랑 한잔 해요. 내가 사위 될 사람인데 격식 차릴 필요 없잖아.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예쁘냐고 웃으면 더 예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농담인데? 미나는 일어섰습니다.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분위기 깨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나는 팔을 빼려 했습니다. 도윤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만하세요. 도윤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다시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 불편해한다고 손 놔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팔을 놨습니다. 미나는 서둘러 식당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요즘 회사 생활 힘들죠? 조금만 참으면 좋을 텐데.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모든 걸 담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회식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다. 내 가면이 벗겨질 날이.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하라고.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하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 공장을 시작할 때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지금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내일부터 마지막 준비를 할 것입니다. 준공식이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박진호가 돌아오는 날, 그리고 강도윤이 무너지는 날. 다음 날 아침 공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어제 회식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도윤이 미나에게 했던 행동, 태준에게 한 위협. 모두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박수만의 모습으로 작업복을 갈아입고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도윤에게 찍혔다고 이제 자기도 잘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쪽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투자자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을 공장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들어갈 자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될지,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될지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곧 최첨단 스마트 공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만 봤습니다. 이익만 봤습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가치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직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숙련공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미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였습니다. 저는 박수만으로서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박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 직원의 단계적 감축, 자동화 설비 도입, 인건비 30% 절감.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 아니냐고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감상에 휘둘리면 경쟁에서 진다고 했습니다. 냉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직원들은 감상의 대상이었습니다.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공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바꿔서.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공식 날 꼭 와달라고, 그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나는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무슨 말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라고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준비가 다 됐다고 했습니다. 준공식 날 제가 변신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동혁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조심해.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준공식 이틀 전 공장은 분주했습니다. 행사 준비로 모두가 바빴습니다. 저도 준비를 도왔습니다. 박수만으로서. 무대를 설치하고 의자를 배치하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도윤도 바빴습니다. 연설문을 준비하고 투자자들을 응대하고 언론사를 접촉했습니다. 그는 이 행사를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무대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무대가 내 무덤이 될 거라고. 준공식 전날 밤 저는 공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뒤 텅 빈 공장을 걸었습니다. 4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기계를 설치하던 날, 첫 제품이 나오던 날, 직원들과 함께 웃던 날들. 저는 무대 앞에 섰습니다. 내일이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박진호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공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수만의 모습으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녹음기, 촬영 장비, 모든 증거 자료. 완벽했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 거래처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 공장은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미나도 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의 미래에 대해, 효율성에 대해, 생산성 향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효율과 성과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 그건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비전에 대해, 투자 계획에 대해. 저는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가발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빼냈습니다. 특수분장을 천천히 제거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실리콘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간 이 공장을 지켜온 얼굴로. 대표님?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진호입니다. 이 공장을 40년간 일궈온 사람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박수만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제 공장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벌렸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효율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버리려는 자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자를. 도윤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 씨, 왜 이렇게 눈이 예뻐요? 웃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너 정도면 따로 얼마 줄 수도 있지. 김태준 씨, 요즘 회사 생활 힘들죠? 조금만 참으면 좋을 텐데.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구조조정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50세 이상은 정리해야 합니다. 감상에 휘둘리면 경쟁에서 집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효율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버리면 그건 경영이 아니라 학살입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도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이냐고, 해명할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뭘로 본 거냐고, 사람이 숫자냐고 외쳤습니다. 미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 괴롭힘 당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직원들을 무시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태준도 나섰습니다. 회식 날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위협했는지, 어떻게 미나를 괴롭혔는지 말했습니다.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점점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10명이 넘는 직원을 자르려던 계획이요. 저는 화면을 크게 비췄습니다. 사람들이 명단을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그 남자는 이제 초라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직함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거래처 대표들도 떠났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달려왔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것에 대해. 하연이 울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봤다고,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끝났다고 위로했습니다. 도윤은 경비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민은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영영당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태준도 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표님이 진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은 아니라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날 오후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의 모든 직책이 박탈됐습니다. 회사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구조조정 계획도 전면 폐기됐습니다. 대신 직원 복지 개선안이 통과됐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공장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박진호로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회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만 인간의 마음은 정직으로만 회복된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공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지실이 생겼고 휴게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식당 식사는 무료가 됐고 야근 수당도 정확히 지급됐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자주 돌았습니다. 대표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연은 연구소 팀장이 됐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신중해졌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가끔 공장에 들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나는 이제 라인 리더가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겼고 일도 잘했습니다. 가끔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저라고. 태주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주례를 섰습니다. 그의 결혼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윤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진심이 보였습니다. 후회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하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서한다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진짜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저녁 저는 공장 불빛 아래 섰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며 인사했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만 인간의 마음은 정직으로만 회복된다. 40년을 살며 배운 진리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이익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것. 저는 이제 그 진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도 이 원칙을 지키며 살겠다고.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살겠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공장을 시작할 때 봤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게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공장의 그림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빛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비추는 따뜻한 빛. 그 빛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호 대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효율과 이익 앞에서 사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권력 앞에서 정의를 외칠 용기가 있는가? 세상은 때로 냉혹합니다. 숫자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감상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